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회를 맡은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바쁜 발걸음으로 오늘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준비한 만큼 오늘 열심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개회사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 강원 지원 예선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오늘 오시면서 많이 긴장되셨나요? 잘할 수 있을까란 걱정 반, 잘해야겠다라는 다짐 반이셨죠?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무대 해군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법무부 법제서 선진학과 최나영 검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서 정말 연이 뜨거운 폭염으로 지금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금 떨리는 그 간절함, 뒤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떨리시죠? 네. 앉아서 있으면서도 다시 대본 확인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의 재판이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다시 노력하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학교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것들을 한번 재판으로 구성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판사도 되어보고 변호사도 되어보고 검사도 되어보고 원고 피고도 되어보고 당사자도 되어보고 결국 판결까지 내려보는 그 절차를 다 해보는 게 나름대로의 어떤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지금 모의재판의 11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건역도 지난 금요일에 제1건역의 지역 예선을 거쳐서 지금 제2건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 지역별 예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이렇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학생들이 더욱더 진지해지는데, 이렇게 겨룬 학생들이 또 최우수 팀이 또 본선에서 더욱더 또 뜨겁게 겨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민해봤고 우리가 약속을 해봤고 이런 갈등 상황을 치열하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준비한 것을 열심히 다 해보시고 중간에 대사가 틀리더라도 또 내용이 틀리더라도 또 다시 애드립으로 또 극복하시고 또 재치 있게 또 극복하시면 됩니다. 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에 연연하다 보면 자꾸 더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잊고 다시 또 재밌게 하시면 더욱더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팀은 어떻게 또 단합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느껴보는 진정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를 맡아주신 오병두 교수님, 정원석 변호사님, 이눈 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체험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검사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열정으로 오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가득 채워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그리고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을 통해서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해서 총 30분이 진행이 되고 30분이 지났을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시간이 좀 오버되지 않게 준비한 시간 안에서 발표할 수 있게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회식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많이 떨리죠, 이렇게 얘기해도. 네, 많이 떨리죠. 우리 오른손만 좀 한번 들어줄까요? 시작하기 전에 긴장감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외치고 개회식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학교 이름 외치면서 화이팅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드론의 주기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차량, 주거지가 찍혀있는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길을 지나가다가도 머리 위로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드론 촬영의 중단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판결 선고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떨리는 팀일 거예요. 아마 오늘 재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팀이라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박수 힘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주제는 드론 러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민사 모의 재판을 펼쳐줄 양천 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단체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양천고등학교 유수 티티아입니다. 저희가 시연할 모의 재판은 드론 러시입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과학연구소는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밀 연구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드론을 띄워 연구소 주변을 주기적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연구소 주변의 주민들은 드론 카메라에 노출되고 계속적으로 감시당한다며 연구소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에서는 드론을 날려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드론을 날려 연구소 주변을 촬영하자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드론 운행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 둘째, 드론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는가? 셋째,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쟁점은 학생들의 시연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애매중앙지방법원 2015 가압 981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김법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피고소송 대리인 이법률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소장 및 제출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연구소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헛갈 주택가 주민들은 연구소의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드론의 주기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차량, 주거지가 찍혀있는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등 정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연구소에 지속적인 항의를 해왔지만 연구소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당한 것에 대하여 또 불안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드론 촬영의 중단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연구소 측에서 날린 드론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으므로 드론을 날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드론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을 띠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시일 이내에 삭제한 바 연구소 측에서는 연구소의 보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되었으며 피고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고 드론 촬영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서면 및 답변서에 근거한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은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 드론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 주민 2, 그리고 모호구 민원 담당자인 민원만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에 들어온 민원 기록들과 주민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연구소 보안실장 보안장, 드론 개발자 박명화, 그리고 연구소 정보관리 담당자인 정관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에 쓰인 드론과 컴퓨터 기록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신청할 증인 혹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6년 3월 4일 오전 8시 30분 9874호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3월 4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애매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987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 소송 대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이법률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지인 보안장 박명왕 정관자 씨는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김법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 주민 1, 주민 2, 민원만 출석하였습니까? 예. 증인 신문에 앞서 주민 1 씨가 증인들을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양측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피고 측 증인일 경우 피고 측부터, 원고 측 증인일 경우 원고 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답변해서는 아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십시오.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증인 보안장 씨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증인 대기소로 들어가 주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연구소의 보안실장으로서 드론의 운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네, 드론의 이륙, 착륙 등 비행 스케줄을 총괄하고 또 운행 경로의 설정 및 수정, 그리고 혹시나 고장이 일어났을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보안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드론이 1회 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드론의 운행 간격, 드론의 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드론은 연구소 내부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연구소 정문 옆에 있는 드론이 나오는 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와 연구소 담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드론이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연구소 내부에 있는 비행장으로 돌아와 착륙합니다. 드론은 12분에 한 번 운행되며 4분에 한 대씩 출항합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로 드론 운행 프로그램에 설정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고장날 시 추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드론이 기계의 고장으로 추락했을 시에는 발신한 신호를 받아서 신속하게 회수하고 또 혹시라도 경로를 이탈했을 시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행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잘 시행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은 고도 몇 미터 상고에서 운행되면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드론은 9m 상공에서 운행되고 또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60m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는 연구소로부터 몇 미터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까? 100m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가 외곽에 위치한 주택들은 충분히 드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노출되었을 수 있겠군요. 드론의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18시간 운행됩니다. 일몰 후 운행을 하게 되면 잘 보이지 않아 행인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 9m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는 이상 행인들에게 위협이 될 일은 없고요. 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달아서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해놓았습니다. 추락 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야간의 경광등이 관공해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수 있겠군요.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은 드론을 날리기 전에 관공서에 가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인증을 받았습니까? 네, 저희 드론은 12kg 이하의 비상업종 목적인 드론으로 관공서에서 비행 승인을 받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바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박명왕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이 개발한 드론의 크기, 무게, 주요 기능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개발한 드론은 가로 세로 70cm, 높이 30cm이고 카메라 포함 무게는 약 8kg입니다. 수직 이륙 및 착륙 기능, 자동 충돌 방지 기능, 입력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 운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 드론 자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겠군요. 증인이 판매한 드론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관공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저의 드론은 이미 판매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측에서도 운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관공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드론 자체의 판매 및 운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증인이 개발한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주요 기능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고도에 따라서 촬영 범위는 달라지지만 앞뒤 좌우 360도 촬영과 하방 촬영이 가능하며 연구소 측에서 운행하는 고도 9m 상공에서는 최소 반경 40m에서 최대 60m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은 드론이 아닌 카메라에 대해서도 관공서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드론과 카메라는 일체형이 아니어서 저희 카메라를 구입할 때 드론을 함께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개별 주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따로 승인을 받았고 카메라를 부착한 상태의 드론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이 운행될 때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dB로 사람이 평소에 대화하는 소리의 약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는 증인이 직접 제작하신 겁니까? 예, 제가 직접 제작해서 주문에 따라 추가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냥 드론만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은 운행 중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드론 비행 중에 원격으로 촬영 반경을 변경 가능합니다. 주택가가 드론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여 촬영 반경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반경을 최대 60m로 설정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정관자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연구소 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연구소 내부 및 외부로 들어온 정보를 보관, 삭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영상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저희 정보관리부서 직원들이 그대로 확인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통 일주일 정도 보관되고 일주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영상은 컴퓨터에 날짜별로 분류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수집된 정보들이 악용당하는 것을 오히려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군요. 재판장님, 미리 제출한 증거인 컴퓨터 기록물들도 제출 날짜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영상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온 영상들을 직원들이 교대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드론이 연구소 컴퓨터로 보내온 영상 중에 주택가의 주택 내부, 주민들의 얼굴이 찍힌 적이 있습니까? 보안의 철저함을 위해 범위가 넓은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당연히 종종 찍히고는 합니다. 종종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게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드론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드론 운행 한 달 전에 알린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가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주택가 공지사항란에도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주민들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이 어떠한지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기능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저 드론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사실까지 다 감수했다고 억측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있습니다. 지금 원고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주의하세요. 신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고 측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대기소로 들어가 주시고 주민 1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의 집 앞에는 앞마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근 이후나 주말에 마당에서 책을 읽거나 식물을 가꾸곤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내부는 찍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마당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드론에 명백히 찍혔겠군요. 드론이 지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드론이 멀리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지나다니니 조망에도 피해가 되고 또 드론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사라도 가려고 했는데 처음 집을 살 때보다 드론 촬영 때문에 1억 원 이상 집값이 떨어져서 다른 곳에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집도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찍혀서 발생하는 피해는 물론 조망권 역시 침해를 받았고 넓게 보자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를 받았군요. 증인은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청에 낸 민원만 해도 10건이 넘을 겁니다. 또 주택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그 드론 피해에 대한 안건이 계속해서 나왔고 또 입주자 대표께서도 입주민 일동을 대표해서 입주민 회의 이후로 계속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연구소와 주민 갈등을 구청에서 중재 또는 조정해 준 적 있나요? 구청에서 조정안을 내놓고 중재하긴 했으나 연구소 측에서는 드론 비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또 조정은 권고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조정안을 일부분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미리 제출한 민원 기록들을 봐주십시오. 드론을 처음 날리기 시작한 7월부터 증거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까지 상당한 수의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연구소 측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엇을 침해당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택가 안에서 제 바깥쪽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길이 드론이 지나다니는 경로인데 4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나다니니 저희 집이 카메라에 노출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인, 미리 제출한 증거인 컴퓨터 영상물을 확인해 보니 증인의 집이 찍힌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먼 거리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택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생활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멀리서 찍혔다고는 하지만 저희 집이 찍힌 것은 사실이고 또 4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 앞길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길이기도 한데 나갈 때마다 드론이 들어다니니 드론에 제 모습이 거의 매일 찍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주민 이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이 뇌파 검사 기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생긴 증상이나 기존에 있던 증상 중 악화된 것이 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그래도 3시간 정도는 잤는데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1시간도 잠을 자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었는데 편두통이 새로 생겨서 잠을 자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말부터 원래 없던 증상인 편두통과 경련에 의해 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미리 지금 제출한 뇌파 검사 기록 결과를 보십시오. 드론을 처음 날리기 시작한 7월부터 증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에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이 증인의 증상 악화에 명확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론 비행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원래 없던 증상인 편두통과 경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론 비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주관적으로 느낀 사실입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 결과를 통해 충분히 객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드론 비행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침해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가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일 씨가 증언하셨던 피해들은 물론이고 불안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증인이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앓기 시작한 시점이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증거로 제출한 진료 기록을 보시면 7월부터 처방한 약의 양이 쭉 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꼭 드론 비행의 탓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드론 비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제 증상이 심화된 것은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길을 지나가다가도 머리 위로 드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증인 진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민원만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드론이 한번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추락을 할 때 불과 5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추락을 할 때 드론에 맞았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죽었을 줄 모른다며 드론이 주택가 앞길에서 날아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구청이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 민원 때문이었습니까? 네, 드론 추락 시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내용의 민원이라 구청에서 사람들이 분배된 출퇴근 시간에는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드론의 운행 간격을 늘리고 드론의 운행 경로를 연구소 15m 떨어진 곳으로 하며 일몰 이후에는 드론의 비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어 연구소 측에 공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소는 이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랐습니까? 아니요,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드론을 날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규제를 받거나 금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증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드론이 주택가 인근을 날아다녀 불안하다. 또 드론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그 한 개밖에 없는 주택가 앞길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다 등의 민원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보다는 불안감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내놓은 조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 촬영이 금지되는 것으로 연구소의 보안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촬영이 금지되는 것인데 이는 연구소의 보안이 마비될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일수록 드론 추락 시 사람들이 다칠 확률도 더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드론의 운행 시간대를 꼭 규정한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대기소로 이동해 주시고 원고 측 최후 변론을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드론을 운행하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린 것 이외에는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촬영 반경, 드론 카메라의 기능, 운행 경로 등 자세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없고 드론의 운행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위배되는 바입니다. 또 2015년 7월 1일부터 연구소는 보안을 명목으로 드론을 매일 주변에 날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헛갈 주택가 주민들은 명확하게 사생활을 침해당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제받기 위해서 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고 구청은 이를 참작하여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연구소는 이를 묵살하고 기존에 운행하던 대로 운행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였고 앞서 연구소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을 어긴 관계로 명백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법을 어김으로써 원고에게 명확하게 피해를 주었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바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드론 촬영의 중단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 해주십시오. 예. 피고 측에서 촬영에 사용한 드론은 무게가 12kg 미만인 제품이고 비사업용 제품으로 관공서에 비행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고 관제권, 비행 금지구역 또는 고도 150m 이상의 상공을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항공법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이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항에서 정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 751조 또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증인이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한 시점은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시점 이전이므로 드론 비행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어떠한 위법성을 띠는 행위도 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위와 절차를 막론하고 원고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피고 측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법을 범하지 않은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5월 13일 오후 2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판결 선고가 있겠습니다. 애매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987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은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 드론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입니다. 지금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드론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우선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가 불법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에서 날린 드론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일종으로 이 사건에서 사용된 드론은 12km 미만에 해당하고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걸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드론을 날린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초경량 비행 장치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 제2조 7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사용한 드론의 경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론은 영상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대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제25조 3항, 제39조 1항 또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초에 피고 측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이유는 고정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연구소 주위의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여 연구 기밀을 보호하고 연구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촬영된 카메라의 촬영 반경을 보안이 보장되는 한에서 좁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택가가 노출될 수 있는 넓은 반경을 선택해 촬영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됩니다. 또한 드론을 띄우기 전 고지 기간이 짧았고 고지 내용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과실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원고 측 증인이 생활하는 모습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나 있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民법 750조와 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을 날려서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 드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최소한의 시일 내에 안전하게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경우 항소장은 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은 애매고등법원에서 곧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재판을 종결합니다. 모두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제가 한 가지를 드린다면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더 잘 지적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결에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드론을 꼭 띄웠어야만 했느냐. 이 연구소 측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드론이 아니고서는 말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 이게 그 피고들의 그러니까 원고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담장에다가 CCTV를 쭉 달아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었느냐. 드론이 추락한 적도 있잖아요. 위험하기도 한데 위험한 드론을 굳이 띄워서라도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냐. 이런 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의 판결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의 그 연구소 주위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일단 말이 있었고요. 당초에 피고 측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이유는 고정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사용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마 위원분 말씀 벽에다가 CCTV를 쭉 일렬로 달아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앨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드론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유지 비용도 CCTV보다는 적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연구소 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응답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작년에 하는데 좀 판례도 없는 내용인데 좀 참신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면은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어차피 과실로 지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 보면은 쟁점 중에서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당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고의성을 띠는가입니다. 차라리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뭐 초상권 침해가 있는지 그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고의성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쓰는 데 있어서 쟁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미비했던 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침해냐 과실에 의한 침해냐에 대해서는 의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것을 사건의 쟁점으로 넣었습니다. 예, 굉장히 잘 봤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또 재밌게 구성을 잘 해줘서 또 이게 시사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을 잘 이렇게 구성해주고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하나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고 대리인 앞에 어려운 질문들을 다 하셔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생활 침해와 그 영업비밀 침해의 두 가지가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사실 영업비밀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병두 심사위원님께서 이게 국책인지 사설인지 연구소에 일단 어떤 그런 지적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사설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나라 큰 뭐 이제 중요한 전자제품 뭐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상에서 보면 그 중국이나 이런 데로 해외로 그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고 굉장히 그 한번 유출됐을 때 그 있는 재산상 피해는 사실 우리가 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피해 그런 점도 상당히 실무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재판부와 원고 대리인 측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 이 똑같은 사안에서 만약에 요 피고 연구소 측에서 이 직전에 이 드론을 설치하기 직전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그 영업 누군가 직원이나 아니면 그 경쟁 업체 직원이 연구소에 몰래 침입을 해서 빼간 그런 피해 입은 사례를 피고 대리인 측에서 추가 증거로 만약에 제출했다면 원고 대리인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며 재판부는 그렇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영향이 있는지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명 다 답변을 그러니까 원고 대리인 측에서는 그런 논고를 피고 대리인 측이 주장을 한다면 영업 비밀이 실제로 있었고 피해가 극심하다, 최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반박을 한다면,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며, 재판부는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 판결 결과, 지금 판결 선고됐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해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만약에 최근에 영업비밀 침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 것인지, 뭐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것인지 아니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앞선 심사위원께서 한 질문을 제가 여기서 듣고 바로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질이 높은 답변은 아닐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맨 처음 심사위원분께서 지적한 듯이 굳이 드론을 이용해야 했는가, 즉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소의 보안 유지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구소의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드론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거는 연구소 측에서 나는 비용을 좀 보안을 유지해야지만 비용을 아껴서 보안을 유지해야겠다,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막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물함에 중요한 게 있으면 사물함에 핸드폰을 놓고 왔으면 자물쇠를 걸어두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핸드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물쇠가 얼마든 막을 수만 있다면 꼭 그걸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론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신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그렇게 소중한 정보였다면 피고 측에서는 좀 더 드론 말고도 물론 드론 역시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경비원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인터넷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투자를 들여서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반박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혹시 어떻게? 그러한 증거가 나온다면 채택은 되겠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한 이유는 일단 주민들의 사생활의 침해와 건강권 같은 게 일단 먼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더라도 아마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우리 단체 인사하고 이제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일어나서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해 줄까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떨리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답변해줬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하고 재판 첫 번째 팀 양천고등학교 발표를 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피고의 장난으로 인하여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지, 나장난꾼의 장난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정지하며 결국 이간질 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질 환자임에도 약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서 이간질 씨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우리 엄마한테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증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박경미 씨에게 혼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십시오. 당장 내년부터 저희 아들 대학 등록금을 누가 마련하죠? 이게 다 나장난인가 나장난인가 날 때문이라고요. 주문입니다. 첫째, 피고 나장난의 부모는 원고 이간질에게